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류한수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의 역사를, 사랑과 미움이 서로 엇갈리는 두 나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연 주제는 러시아의 팽창주의입니다. 러시아는 예로부터 영토와 세력을 늘리려고 무한 확장해왔다는 인식이 상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진위 여부를 러시아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검증해 볼까 합니다. 러시아는 과연 팽창을 지향해 왔을까요?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러시아 팽창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약간 낯선 키릴 문자, 즉 러시아 알파벳이 있는데요. 읽어보면 라시아, 발샤야입니다. 러시아는 큰 나라야, 이런 뜻인데요. 사실은 이 표현은 너무 간단한 문장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일종의 속담처럼 이 말을 씁니다. 여러 맥락에서 이 말을 쓰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영토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지가 약간은 과장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구 지표면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 유럽의 절반과 아시아의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세 대륙의 영토를 두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국토가 넓기는 하지만 고위도 지역이 확장되는 메르카토르도법의 특성 때문에 국토 면적의 이미지가 과장된 것도 사실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131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시베리아고, 이는 러시아 전체 영토의 약 77%에 이릅니다. 러시아의 총 면적은 대한민국 영토의 약 80배입니다. 중국, 일본 열도, 한반도를 다 합쳐도 시베리아의 면적에도 못 미치는 셈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엄청난 그 면적의 드넓은 국토를 가진 세계 최고의 영토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다, 이런 이미지가 생성되는 바로 시베리아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시베리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유에서 러시아가 차지했는가를 살펴본다면 러시아의 어떤 팽창주의 성향이 과연 올바른 이미지인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유럽 러시아, 특히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성립했던 나라였던 러시아가 차츰차츰 동쪽으로 진출해서 우랄 산맥을 넘어 동쪽 시베리아를 차지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색깔별로 표시했는데요. 16세기에 시작된 러시아의 시베리아 진출이 18세기에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의 이미지를 통해서 어느 시대에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어느 지점까지 진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두 군주가 러시아 그 제국의 두 황제인데요. 왼쪽에 있는 인물은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라고 하는 군주입니다. 1613년에 러시아에서 이제 로마노프 황조라고 하는 황실이 개창이 되었는데, 그 2대 황제가 바로 왼쪽에 있는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러시아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군주라고 할 수 있는 피오트르 대제인데요. 이 피오트르 대제는 왼쪽에 있는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초상화에서 알 수 있겠지만 그 아버지인 그 제2대 황제는 상당히 전통적인 러시아의 그 아시아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복장을 하고 있고요. 이 옆에 쓰여 있는 문자도 상당히 고풍스러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아들 피오트르 대제는 유럽화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급격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러시아가 아시아적 색채에서 벗어나서 유럽적인 색채를 띠는 이런 전환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피오트르 대제이죠. 그런데 이 두 황제는
여러 면에서 공통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두 황제의 치세에 러시아의 시베리아 진출이 거의 완성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그 서유럽의 팽창 직후에 러시아는 육로를 통해서, 즉 유라시아 대륙에서 그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은 바로 동쪽을 향한 시베리아를 차지하면서 동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하일로비치와 그 표트르 대제 선대 황제에서는 당시 그 유럽 러시아에 남아 있던 그 타타르인들, 몽골인들의 마지막 왕국들을 제압하면서 모스크바가 이 유럽 러시아의 명실상부한 패권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우랄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이제 시베리아로 진출하게 되죠. 이런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진출은 16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진출해서 시베리아 동쪽에 이르게 되고 바로 이제 바다를 만나게 되죠. 그 바다가 바로 베링 해협입니다. 그러면서 시베리아가 러시아의 그 영토가 되는데, 그럼 왜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차지하면서 육지로 확장을 했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 의문을 해결해주는 이미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왼쪽에 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스트로가노프입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에서 상업을 일으켜서 상당히 큰 돈을 모은 상인 집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로가노프 집안은 러시아의 상인 자본을 축적한 유명한 가문이 되는데요. 그 가문의 문장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왕실과 유력한 귀족 가문들이 항상 상징적인 어떤 이 문양을 내세웠는데, 이 문양에는 자기 집안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로가노프 가문의 그 문양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점이 좀 어떤 그 동물들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동물이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지금 문장 안에 그리고 위에 그리고 좌우 양 옆에 어떤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은 바로 담비입니다. 털가죽을 가지고 있는 추운 지방에 사는 이 동물인데요. 모피수라고 하죠. 모피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고 해서 이 담비가 왜 스트로가노프 집안의 문양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은 당시 국제무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서유럽, 특히 이제 스페인 세력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면서 그쪽 쪽에서 엄청난 부를 퍼다가 유럽으로 실어 나르게 되죠. 그것은 귀금속, 금이나 은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얻은 귀금속을 배에 실어서 스페인으로 가져가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서유럽에 돈이 넘쳐나게 되죠. 그리고 서유럽 사람들, 특히 지배계급의 소비 수준이 비약적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소비 수준이 올라가면 사치품을 찾게 되는데요. 당시 유럽에서 가장 그 사치품은 바로 그 모피였습니다. 아주 따뜻한 털가죽을 그 가공해서 만든 옷이 상당히 그 고가품으로 팔렸죠. 당연히 그 유럽 지배계급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귀금속을 통해서 얻은 부를 과시하면서 이 사치품 수요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사치품 중에 가장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피였습니다. 이런 모피를 얻을 수 있는 동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시베리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러시아의 그 상인 가문들은 모피, 즉 그 담비를 비롯한 여러 그 모피수들을 사냥해서 그 가죽을 가공해서 그 옷으로 만든 다음에 서유럽에 팔면은 엄청난 부를 불러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트로가노프 집안이 흥성하게 되는데요. 계속 그 모피수, 즉 담비를 사냥하다 보면은 그 씨가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비를 사냥하기 위해서 계속 시베리아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시베리아가 바로 러시아의 영토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초상화는 우리나라에는 약간 좀 생소한 인물인데요. 러시아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제국 아래에 있는 코사크일 텐데요. 코사크 대장인 예르마크 티모페이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역할이 바로 모피수를 찾아서, 즉 담비를 사냥할 그런 그 공간을 찾아서 계속 시베리아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 시베리아 진출을 담당했던 원정대의 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베리아 곳곳에 예르마크의 원정을 기념하는 기념 동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당시 그 시베리아를 진출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 제국의 중앙 정부와 스트로가노프 가문과 이 코사크로 이루어진 시베리아 원정대의 관계를 설정해야 될 텐데요. 스트로가노프 집안이 모피 무역을 하기 위해서 모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피수를 찾아서 시베리아로 진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출을 담당했던 원정대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예르마크였죠. 자, 예르마크가 코사크로 이루어진 원정대를 조직해서 시베리아로 진출할 때 엄청난 인건비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를 제공했고, 요즘으로 치자면 펀드를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스트로가노프였죠. 이런 식으로 그 스트로가노프의 상인 자본과 코사크의 그 원정대가 결합해서 시베리아 진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 제국의 중앙 정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러시아 중앙 정부의 역할은 시베리아 원정대의 활동을 보고받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시베리아 원정대와 스트로가노프가 만들었던 식민지의 어떤 면허를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러시아 제국의 그 중앙 정부는 의도적인 그리고 그 계획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베리아에 진출했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시 국제 무역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었던 비교 우위가 바로 모피 무역이었고, 모피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인 자본과 코사크의 어떤 그 부대가 서로 결합해서 시베리아 진출을 했고요. 러시아 제국의 중앙 정부는 단순히 그것을 인정해주고 추인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어마어마한 면적의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시베리아인데, 이 시베리아를 차지하는 데에서 중앙정부, 즉 러시아 제국의 중앙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 제국이 마치 원대한 그리고 아주 포괄적이고 정교한 계획을 세워서 시베리아를 차지하고 진출하고 그쪽을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알래스카는 지금은 미국의 영토이지만 한때는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피수를 찾아서 계속 원정대가 동쪽으로 가다가 드디어 태평양에 마주치게 되죠. 베링 해협을 맞이하게 되는데, 원래 그 베링 해협이 워낙 좁은 해협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알래스카가 러시아의 영토가 되죠.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원정대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러시아 시베리아 원정대의 식민지는 알래스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요. 이 원정대가 육로를 거쳐 아예 바다로 진출해서 오늘날의 하와이에도 식민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이제 후퇴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멕시코 연안, 심지어는 하와이에까지도 러시아 원정대의 발길이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드러나죠. 16세기, 17세기를 거치면서 러시아 제국의 힘이 동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시베리아 전체가 러시아 제국의 판도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동시베리아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만주와 한반도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베리아 원정대가 이 동아시아에 이르게 되면서 이쪽 우리 한반도나 당시에 만주족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나선정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할 사항은 마치 그 한국사학계에서는 이 나선정벌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러시아의 의도적인 남하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그것을 막아낸 것이 바로 그 조선군의 활약이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은 러시아 제국의 어떤 그 의도적인 남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러시아 중앙 정부는 이 동시베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정확하게는 그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시베리아 원정대가 워낙 그 물자가 부족해서 물자를 찾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남하를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한 지역을 찾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청과 접촉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러시아 중앙 정부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펼쳤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은 사실과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강조해서 이 접촉 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접촉이 있은 뒤에 결국 러시아 제국은 조금 더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그 정세와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일련의 조약을 통해서 이 오늘날 몽골 지역과 만주 북쪽의 국경선과 세력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 그리고 캬우타 조약이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다룬 러시아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청의 대표와 러시아 제국 측의 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벌였고, 그 협상에 따라서 국경을 설정하고 설치된 그 국경을 넘나들면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양측의 접촉과 무력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은 협상과 상호 이해를 통해서 200년 넘게 지속되는 평화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공격적인 팽창주의적 성향을 지녔다고 하면은 이 시베리아 동부 지역, 특히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청과 접촉했을 때 상당히 심한 갈등과 알력, 어쩌면 전쟁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약간의 전투가 있은 다음에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로운 그 협상을 통해서 관계를 설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그 진출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팽창주의 성향을 가진 그런 정책의 결과였는가, 이렇게 그 판단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